주제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에는 현수막에 적혀져 있죠. 김용이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과 도정 혁신 전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통찰을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유익하고 깊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주도당위원장 김한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각 지역구 문대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귀포 지역구 위성곤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김용 부원장님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용 부원장님이 지난 정권에서 각종 탄압을 받았었을 때 변호 활동을 하면서 김용 부원장님을 열심히 지켰던 두 분입니다. 이민태 변호사님, 이희성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이희성 변호사님이고 뒤에 계신 분이 이민태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개문발차를 했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의 밑그림을 그리신 분입니다. 김경호 제주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쪽으로 앉으시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김경호 교수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행사에는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과 예비 출마자 여러분들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드리는 게 마땅하오나 선거법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 못하고요. 의원님과 예비 출마자님 간단히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분들께 인사 올리시고요. 다음으로는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김용 우리 부원장님을 언론이라든가 어려운 시기 때 봤는데 챗GPT한테 김용 부원장님의 오늘 제도 초청 강연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 게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써준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귀한 강연을 해주실 제주를 찾아주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과 성공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김용 부원장님의 만큼 의미 있는 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 부원장님은 오래전 성남시의원 의원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지역정치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전에 나섰던 동지입니다. 경기도 대변인으로서 도정이 철학과 정책을 국민께 알리는 역할을 맡으며 개혁과 변화의 길을 함께 오셨습니다. 정치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윤석열 정부 검찰의 구속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김용 부원장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다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신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용 부원장님을 이재명 대통령님의 분신과 같은
동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시대의 정치와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온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역시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언제나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 불평등을 가로막는, 바로잡는 공정, 그리고 기회와 공평한 나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김용 부원장님께서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평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겪고 만들어온 혁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경험과 통찰이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연이 대한민국과 혁신과 성공을 위해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님의 제주봉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공 의장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한규 도당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성곤 의원님께서 정치판이 많이 혼탁해졌다. 선수가 높은 사람부터 인사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언제부터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져갖고 후배가 먼저 인사하는 걸 보면서 되게 선거 시즌이라 화도 못 내고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계신데요. 아까 이제 고부건 변호사님이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게 문제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소개를 잘 해주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뽑아달라고 하는 거가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개하는 것 자체도 특정인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워하신 것 같은데요. 힘드시죠? 6월 3일까지 왜 이렇게 멀었나 싶으시죠? 아마 여기 분들도 다 했는데 저는 편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요즘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 부원장님하고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저 제일 처음 된 거는 이제 둘 다 예비 후보자로서 총선에 같이 교육받으러 가서 이런 분들 이런 복장을 하고 언젠가 나도 앞에서 강의하는 분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기대했을 때 같이 있었는데요. 뭐 운 좋게 저는 한 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됐는데 우리 김용 부원장님 같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고 뭐 언젠가는 늦게 시작하는 만큼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강연 자체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인정하시는 두 축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의 얘기라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출마를 안 하니까 여유가 있어갖고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궁금해서 저랑 같이 국회에서 운영수석을 하는 천준호 수석이 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대선 때 수행실장을 했던 김태선 의원님의 수행실장 이르기, 그 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의 책을 다 봤어요. 대통령님에 대해서 되게 당대표로도 모셨지만 대통령이 되고 하시는 거는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해서 더 책을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책 몇 권 읽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밝은 대한민국의 4년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부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김한규 도당위원장님이셨습니다. 다음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큰 고민을 주셨습니다. 선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다른 기준으로 해야 될지 걱정되는데요. 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곤란합니다. 이왕 기사 위성건 의원님 그 기강이 무너졌으니까 문대림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문대리입니다.
계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아바타가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죠? 네. 제2, 제3 쭉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아바타가 김용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규 도당위원장님께서 언젠가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이제 그 문이 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힘을 더 응집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사실 저도 추억이 좀 있습니다. 경선 시절 고생하던 시절에 제주도에 오면 같이 이렇게 우리 김경호 교수랑 같이 하고 밥도 먹었는데 잠깐 후회스러운 게 그때 좀 맛있는 밥을 살 걸 그냥 이제 너무 이제 대접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조금 후회스럽긴 합니다. 예. 다음에 만난 음식으로 모시도록 하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어쨌든 저희는 여기 제주도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제주도의 미래가 잘 연계돼서 그 제주도의 내일이 밝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부원장님께서 제주도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든가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기획되고 사업계획서로 반영돼서 국가 예산에 태울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림 의원님이셨습니다. 끝으로 서귀포시의 3선 위성군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위성건입니다. 삼선인데 맨 말미에 이것도 주인공이 마지막에. 주인공이어서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하면 김한규, 문대림, 위성건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선수로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강창일원님 계실 때는 다 선수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로 하다가 위성건이 삼선이 되니까 이 선수가 무너져가지고 이거 서귀포 촌에 산다고 너무 내물려가지고 부원장님 내물이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물이다가 뭐라고 했지? 좀 이렇게 뒷전으로 하다. 그래서 그렇게 취급받고 있고 대접받고 있는 위성건인데요. 오늘 김영 부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 부원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인내의 시절을 지켜내고 이겨냈던 강구한 강직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자기 정치가 필요한 시기가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대통령님을 지켜내고 막아내고 하면서 사실 자기 정치 못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저보다 더 먼저 선수를 달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의정활동을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삼선이 됐고 아직 이번에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지역구도 있고요. 문대림 지역구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괜찮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요. 앞으로 이제 오늘 김영 부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단결해 갔으면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소통과 협력이 기본이죠. 우리 안에서의 내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결국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 있죠. 저기 낙연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 가서 요새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동지들 간에 이런 그 소통과 협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단합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대통령님을 보필하고 또 대통령께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그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강연은 이 현수막의 주최 단체가 적혀져 있습니다. 총 4개 단체인데요. 더민주 제주혁신회의, 제주 KDLC, 먹상이지원 제주네트워크,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주최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현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 4개 단체를 대표해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김병찬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병찬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운동원들 너무 제주말로 기십이 살아서 너무 기분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주도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정을 그리고 경기도정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잘 이끌고 계신가? 그 전략과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다들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을 수는 없어서 누구를 모실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성남시정 경기도정을 함께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온몸으로 지켜내셨던 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은 나의 분신이다, 분신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그분의 입을 빌어서 우리 제주도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김용 부원장님을 모셨고요.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봉 의장님, 김한규 위원장님, 유성돈 의원님, 대리모원, 우리 정민구 의원님, 강철남 의원님, 오이수 후보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걸음해 주신 우리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꿈꾸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동지 여러분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용 부원장님의 강연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강연에 앞서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걸어오신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 짤막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들고 다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인가요? 맞죠? 그렇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것처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드는 데는 아주 유용한 제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용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년 전에 21년도 대선이 끝나고 검찰에 체포돼서 구속돼서 3년 넘게 이렇게 공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범죄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국가처럼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많이 그게 이제 밝혀졌죠. 법정에서 대장동 업자들이 검찰이 강압적으로 회유하고 형량을 거래하고 이런 할수 없이 얘기했다. 이런 게 다 밝혀졌는데도 검찰 누구 하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로부터 진술 조작 압박을 받았다고 연일 폭로 중인 남욱 변호사. 남 변호사는 해당 검사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제 사건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검찰은 표현을 크게 못했습니다. 저는 거기 전혀 불하지 않았고 그리고 반드시 올바른 판결이 날 거라고 믿어가면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고성 나온 지 지금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원래 대법원은 6개월 만에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1년째 이거를 끌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인 범죄 행각에 앞장섰던 검사들은 빠른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에 대한 강제와 처벌이 반드시 사법개혁과 병행해야 됩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또 함께 고난을 겪었던 시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나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꿋꿋하게 당시 대표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가지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죠. 국민들이 곁에서 지켜줬던 대통령. 우리가 정말 힘들게 이재명을 만드는 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꿈은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게 대통령이 되기까지 생각했던 꿈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저는 우리의 다음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꾸는 꿈은 현실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본심과 같은 바람에서 자, 이제 영상을 다 봤습니다. 이제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따라오는데 제주공항에 내려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19대 대선이었죠. 19대 대선.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이제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그야말로 단기 필마로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도전하실 때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제주도를 왔었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이 되죠. 2016년, 16년도니까. 그때 지금 저기 어디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유기 후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주도에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 하고 활동하고 또 4년 있다가 제가 20대 돼서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 시기에 또 제주도에 와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내일처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동지 여러분들, 우리 김미영 교수님이나 당시에 우리 문대리 그때 사장님이셨죠? 그때는 의원님이 아니셨고 그 다음에 제가 국회에 희한하게 제주도에 연구를 가지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경기도 대변인 그만두고 국회 가서 그때는 좀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좀 만나면서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제일 먼저 내밀었던 게 우리 위성문 의원님. 그리고 아까 김한필 의원님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저하고 이제 교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때 제주도에서 큰 희망을 안고 야 우리가 20대 대선
정말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정말 윤석열 정권한테 저는 이 정권을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정권을 찾는 건데 가져오는 건데 저 대장동이라는 사건 때문에 결국 24만 표 그 당시에 0.7% 차이로 해가지고 정말 통안의 패배를 맛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윤석열 내란 이후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 그 시련이 길었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옆에서 뵀었고 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다 옆에서 함께 있습니다만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이제 훔쳐가고 그게 22년도 3월 9일이었죠. 지난 대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한 2달 있다가 검찰팀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때 윤석열, 한동훈 사단하고 싹 바뀌었습니다. 이미 대장동 수사는 다 했는데 이제 팀이 바뀌면서 그때 저한테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 당에 있는 선배님 한 분이 야 이거 검찰 정권 들어오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아니 뭐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꿀릴 게 뭐가 있냐고 저는 전혀 걱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 조금의 그런 우려도 안 했는데 웬걸 윤석열 이제 정권 검찰 정권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6월달에 바뀌어졌습니다. 3월달 선거가 있고 6월달 그다음에 10월달에 제가 그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셨죠. 그다음에 제가 민주연구원 상근으로 이제 부원장에 들어간 게 10월 4일입니다. 그리고 딱 보름 있다가 10월 19일 아침에 제가 체포돼서 여기까지 지금 3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16년도 그때 제주도에 처음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 그 당시에 제주도의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제주도 시민사회에서 특강을 요청해가지고 특강을 모셨어요. 그게 아마 금요일쯤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 10월 27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6년도. 그때 특강하고 나서 제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거기다 제가 그 대목을 써놨는데 그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 집회를 청계광장에서 한다는 겁니다. 다음날. 이제 그게 저희 그 이제 대통령과 함께 성남시장과 움직이는 팀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저희는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 우리 굳이 뭐 가실 거 있냐? 오늘 저기 일정 제주도에서 소화하셨으니까 그냥 제주도에서 마무리하고 주말은 좀 쉬었다가 다음 주 일정을 진행하자. 그런데 지금도 생생한 게 그때 대통령이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의 한마디가 그때 제주도에서였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이는데 정치를 하는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일정 끝났다고 있으면 되겠냐. 내일 올라가자.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를 설득해서 청계광장 올라가서 그때 첫 번째 정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혁명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이거를 외쳤던 게 아마 유튜브 보시면은 청계광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자고 그래가지고 아마 수백만 그 뷰를 보여주는 박근혜 탄핵하라 첫 번째 얘기가 나왔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의 그 기운 그리고 4년 전에 그때는 3등을 했죠 경선에서. 그 다음에 지난 4년 전에는 정말 이 제주도의 기운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돼서 잘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또 검찰 정권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제가 제주도에 오지도 못하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때는 제가 서울구치소에 2번 있다가 구속 나와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이 하도 이 구속자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서울구치소가 포화가 됐어요. 그래서 상고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화성교도소 수도권으로 이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성교도소에 있었는데 작년 대선은 제가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 그 다음에 제주 시민 도민 여러분, 그 다음에 의원님들, 우리 많은 제주도의 도민 여러분
분께서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드디어 작년 6월 1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보석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막 출연 요청이 와가지고 나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3년, 4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공백이 있다 보니까 많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야 막 이 검찰 XX 하면서 얘기하다 보는데 이게 휘발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고 사람들은 4년 전에 그때 22년도 대선 끝나고 10월 19일 날 9시 방송, 8시 방송에서 정말 bom물처럼 터졌던 이재명 측근 김용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자금 수수, 김용 부원장 뇌물수수 했던 그 잔상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좀 써야겠다 해서 책을 써서 올해 출간을 했는데 대통령의 쓸모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기억할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로지 제가 겪었던 사건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게 저만 겪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전에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겪었던, 또 검찰들이 역사적으로 해왔던 이런 얘기를 좀 고발하고 싶어서 대통령의 쓸모가 아니라 김용의 뭐 울분, 김용의 악다분이 이런 책을 좀 기억을 했었는데 저랑 이제 대담하는 기자분이 아니 저 대변인님 그래가지고 책 팔립니까? 안 팔려요 그러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얘기만 쓰면 뭐가 하겠냐. 그래도 대통령하고 한 시간이 기니까 그 이야기를 담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하나 써서 대통령의 쓸모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분 말씀하신 이재명 정부의 서울공과 국정철학, 성남시정, 경기도정 이게 전부 다 여기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내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한 3분의 1은 다 제 얘기 썼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은 보시면은 정말 어떤 제 사건을 아는 처음부터 취재했던 기자분에 말하면은 잘 읽어보시고 이 김용희가 피로 쓴 이 서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반으로 해서 제가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2022년 3월이 이제 실현의 시작이었죠. 제가 그 전까지 뭐 경기도 대변 이재명의 측근 했는데 3년 동안에 정말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3년 동안에 3번을 구속당하고 법정 구속당하고 그다음에 보석을 3번 하고 그 이제 과정에서 이전에 대통령의 정치 효능감 우리가 이제 아까 책에서 얘기했던 쓸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 이면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시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3월 9일 날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수사팀이 교체되는데 그해 10월 달 한 3달 있다가 제가 체포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들이면은 가장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유능한 집단입니다.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검사 집단인데 제가 처음에 잡혀 들어와가지고 준비기에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한 20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하나 사건을 갖다가 담당하는 검찰들이 대한민국 똑똑한 검찰들이 한 20명이 앉아 있고 심지어 거기에 부장검사 요즘에 작년에 많이 나왔죠. 법사위에서 강백신, 엄희준 이런 부장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엮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근데 저는 제가 제 사건이다 보니까 다 털었다고 봐요. 저랑 같이 했던 실무자들, 대선 관계자들 다 털어서 없으니까 결국은 진술로 면담을 하고 집중력으로 조작을 해서 진술로 증언을 갖다가 이제 바꿔버리죠.
그렇게 해서 제가 체포되고 그 다음에 11월 바로 한 달 있다가 정진상 실장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바로 보름 있다가 이재명 당대표로 갔다가 이 검찰 이 친구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실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스케줄을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은 금방 이게 답이 나오죠.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 검찰이 조작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동안에 다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대장동 재판에서 사실은 김영정 지사는 모르는데 그 대장동 업자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법정 증언으로 울면서 얘기했어요. 검찰이 하도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압박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 구치감에다가 2박 3일 동안 가둬두면서 너 배를 가른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햇빛 못 보게 하겠다. 이런 압박을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재명 대통령 불법 경선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다른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법정에서 검사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너희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검사들한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할 게 있어가지고 뭐 느끼는 게 있나 보죠. 근데 제가 1심에서 패했어요. 1심에서 저 업자들은 무죄 받고 6개월 받고 다 풀려나고 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제 제가 2심에서 정말 변호사들이 거의 대통령급 변호인단이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용인에 출마하는 현무택 변호사, 이게 제주가 고향이죠. 제 후배, 그 다음에 친구들 해가지고 변호사분들이 한 5-6분 선임이 되셨는데 아쉽게도 형사재판을 안 해보셨어요. 근데 형사재판을 한 분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내가 급하게 형사재판을 해본 이제 변호사분들을 모셔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2달도 안 돼가지고 사건 보니까 알잖아요. 그 8명 9명의 변호사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법조생활 했던 분들인데 세상에 이렇게 사건을 조작할 수가 있냐. 저는 뭐 제가 처음부터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재판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저도 이제 달관을 해서 이것도 책에 잠깐 제가 내용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심 그 최후 진술을 합니다. 이제 피고인의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법정에서 판사한테 이제 하는 그 결심날에 최후 진술을 하는데 한 5장을 제가 이제 써왔어요. 근데 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거는 검사들을 보니까 덮어놓고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법정 구속되고 보석을 나오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제한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제한이 많아가지고 사람도 쉽게 못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냥 이렇게 분한 거구라고 달리다 보니까 산책하다가 또 그냥 버스 타고 한 바퀴 돌고 뭐 그 정도인데 하루는 제가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마을버스를 탔는데 쭉 가다가 그 기사분이 마을버스가 그 정류장에 서서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발 안 하시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르신이 이제 마을버스를 타셨는데 그분이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 이제 기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분이에요. 참 심성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분이 흐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지상정이죠. 그러면서 그냥 그 지나갔는데 한 달 좀 넘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신형 그 저상형 그 친환경 버스 있지 않습니까? 신형 버스를 탔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버스가 또 출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버스가 안 가지? 딱 보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연세 굉장히 지긋하신 어르신이 타셨는데 힘들게 자리에 가실 때까지 버스 기사님이 출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도 뭐 그전까지 굉장히 바쁘게 살았죠. 제가 망치로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저희에 있었던 매뉴얼 사회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다 매뉴얼이 이제 만들어졌구나. 그 버스를 모시는 분은 마을버스 기사분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입이. 그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 중고경제 때문에 서울시 기사분은 굉장히 그 뭐랄까 보수가 그래도 좀 여력이 있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보수가 정권 많건 간에 어르신이 타시면 어르신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대한민국사의 매뉴얼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검사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검사들을 내가 쏘아붙이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보석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정말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의 이런 걸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검사들은 처음에 사건을 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판하다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평생 저는 골프 한 번도 못 쳐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차도 그냥 그 집사람이 지금도 저는 한 10몇 년 된 중고 소나타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대장동 업자들은 골프 한 번 치면은 한 700만 원씩 돈을 써요. 그 다음에 대장동 업자하고의 돈거래가 있었던 유동규란 본부장은 20살 어린 내연녀한테 포르쉐를 사줍니다. 그 당시에. 제가 법정에서 그랬어요. 아니 포르쉐 1억 5천짜리는 누가 나를 사줘도 나는 탈 수가 없다. 그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돈이 쏟아지거나 아니 그래야지 타는 거지 어떻게 타냐 우리가. 그러면서 싸웠는데 그런 건 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게 막 복합적으로 떠올라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 버스 기사분이 떠올라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사 재판부에 들으라고 한 얘기죠. 저의 항변이죠. 검사들이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똑똑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바친 검찰청법 제4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한테 봉사해야 돼. 이걸 왜 니네들은 어디냐? 이게 밝혀졌으면 최소한 반성을 하고 다른 의견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비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갑자기 매뉴얼 사회 얘기를 꺼내는 거는 우리 여기에 제주도를 대표해서 하시는 의원님들 또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를 대표해서 의회에 진출하시는 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매뉴얼 사회를 갖다가 만드는 이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그게 선진국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매뉴얼을 갖다가 더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 저는 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이재명 국정 철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뉴얼 사회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담아봤고요. 그래서 저 검찰개혁, 산업개혁은 지금도 시끄러운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겪었던 당사자로서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이 검사들이 정적을 사냥하기 위해서 정권의 편드는 이런 거를 정말 수도 없이 했는데 지난 22년도의 대선 사건은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 죽이기예요. 진짜 0.7% 차이로 대선에서 졌던 정적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을 통해가지고 잡지 못하니까 군인으로 동원해서 잡으려던 게 내란의 본질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심산 내란은 본질은 시작이 검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종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 부분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실현의 시간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8년 전, 4년 전, 작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어주시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선거를 못 치르면서 독방에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이제 기쁨을 느꼈던 게 저는 그거예요. 기어코 대통령이 되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시련을 겪고 견뎌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주신 게 저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곁에 어려울 때 항상 곁에 계셔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고 제가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정말 존경을 받았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의 곁에서 국민들이 지켜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로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려는 그런 그래서 저는 사랑과 존경을 함께 이 다음에 받는 그런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시련을 이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게 다 우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시련을 갖다가 좀 이겨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때 17년도에 우리 제주도를 갔다가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제주에서 강연하시고 청계광장으로 뛰쳐가실 때 그 당시 성남시장일 때 그때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앞장서서 많이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재명 그러면은 돈 뿌리는 헬리콥터 포퓰리스트 기억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이재명의 만행 그래가지고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을 하고 청년배당을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고 뭐라고 막 이게 다 성과인데 지금은 이게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에서 거의 다 일상화됐습니다. 그때는 12년 전에 성남에서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 했던 일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일상이 돼서 서로 경쟁적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 맡으셔가지고 기본소득, 노어촌 기본소득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한테 저 전북에 저기 모 마을에서 아니 여기 대표님 우리들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데가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 길을 개척해 나갔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시련과 욕을 먹으면서도 해왔던 일들, 이 여러 가지 일들, 여기에는 뭐 종합 이 시립의료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우리 지역의료 강화, 여기에 포인트도 이미 성남에서 시립의원을 만들면서 그때 우리가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침없이 하는 이 성남시장 때의 쓸모, 성남시장의 쓸모가 오늘의 이재명을 만드는 대통령의 쓸모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장래 정말 이 공직의 그 무게를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뭐 초등학생 치과 진료비, 구강관리, 제가 이 얘기하면서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안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3개밖에 안 틀어줍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KBS, MBC, 그다음에 SBS, 그다음에 EBS 교육방송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청년 문제를 갖다 EBS에서 굉장히 힘들게 다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보고 느꼈던 게 야 우리가 성남에서 그때 청년배당 했었지. 청년배당 기억하시죠 여러분? 1년에 저기 청년배당 얼마 우리 청년들한테 드리는 거죠? 100만 원. 맞습니다. 100만 원.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너의 취미생활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의 조금 자유롭게 이러한 학업과 무관한 이러한 일을 들었었는데 그야말로 시가 용돈을 주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성남에서 청년배당 1년에 100만 원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그죠? 작은 돈 아닌데 그거를 갖다가 하는 게 전국적으로 이런 게 확산됐으면 대한민국 청년애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어려워했을까? 저렇게 EBS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지금도 아마 그게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하도 막 보석나 찾아보니까 서울의 모 유력한 대학에 있는 신입생 중에 34%가 정신과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천착한 건 아니고 저는 5년 전에 간 총선, 아까 화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내가 총선 때 준 건데 제가 그때 총선 첫 번째 공약이 전국적으로 좀 마음건강 주치, 아이들 상담 이러는 거를 국가에서 해주죠. 굉장히 비싸거든요. 부모님들이 애 데리고 저기 어디
그 정신 상담 이런 거 가면은요 30분 하는데 몇십만 원 금방입니다. 또 저기 한 번 해서 됩니까? 계속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힘든 사회를 10년 전에 성남에서부터 그런 청년배당 이런 게 있었으면 과연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안에서 했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성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 강연에서 다른 데 강연에서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렇게 많은 복지 정책과 성과를 냈는데 이제 저런 여파 때문에 전국적인 인물이 되셔가지고 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에서는 압도적으로 그 분당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득표를 갖다가 압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다 생각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아까 청년하고 그 연관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뭐 더 잘하시겠으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청에서 돈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저기 교육감 후보님도 와 계신데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자 이거는 어디 뭐 보수, 이거는 어디 저기 증설, 이거는 뭐 대부분이 하드웨어, 책상 바꾸고 또 바꿔야 돼요. 애들이 옛날보다 등치가 큰데 의자가 그냥 요만해 가지고 거기 낑겨 앉아가지고 수업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 쇼킹한 이런 걸 내놨습니다. 자, 교육청에 돈 없어. 교육청에서는 안 벌릴게. 성남시에서 우리가 예산 아껴서 우리가 학교에 돈을 줄게 하면서 짜고 맞춰가지고 해보니까 한 학교당 많이도 못 줘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니네가 학교 교육 주체, 학생, 학부모, 선생님 주체가 논의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분당의 임해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는데 3천만 원 맨 처음에 얘기 듣고 뭐 그거밖에 안 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여기서 우리 저 의장님 계시지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학교에서 3천만 원을 창의교육 용도로 준다는 거다. 그래서 그때 성남에 있는 4개 지역위원회 학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생존수업. 들어보셨죠? 생존수업. 아이들이 그냥 막 부모님들이 수영장 데리고 가서 이거 막 해주고 싶은데 돈도 많이 들고 잘 안 돼. 학교에서 이걸 갖다 맡겨버리면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 학교에 어머니만 갑니까? 아버지가 주말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손 붙잡고 선생님들하고 아버지 학교를 여는 겁니다. 목공 수업. 아버지가 주말에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목공. 정말 저는 몰랐는데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목공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 만족감과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만지는 거 촉감 교육. 그리고 여기 그런 기업 보이스카우트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러면 아마 라떼 같습니다. 그죠? 우리 라떼 이 보이스카우트 해왔던 등고선 수업 아이들이 불곡산, 영장산 이런 데 올라가서 등고선을 갖고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따져보는 등고선 수업을 만나갑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 학교. 저녁에 자원들에서 반딧불을 찾는 그런 수업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임해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는데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제가 이 똑같은 거죠. 부모님들이 다들 요새 거의 다 맞벌이 안 하면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관련된 이 직접 놀아주거나 이런 걸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고 싶겠어요. 그걸 학교에서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를 갖다 해주네?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줘서 그러면서 학부모들, 분당 지역의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쌍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하네 이제는. 그 효능감 있는 그 성남시장의 쓸모를 키워줘서 그해 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서는 분당에서 제 기억으로 12%를 더 얻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직접 국무위원들과 또 뭐 실무자들과 담당들과 얘기하면서도 그런 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직접 국민들 삶이 필요한 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당에서 창의형 교육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저는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성과로 발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맞죠? 그래서 악마의 복지 포퓰리스트라고 했던 이재명 시장의 만행이 지금은 전국 각지 지자체에 신금을 울리고 다 전국으로 따라서 하는 정책이 됐고, 그 중에서도 정말 저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아이들한테 필요한 대한민국 미래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성남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성남시장의 쓸모를 인정받아서 그 다음 경기도로 갑니다. 그때 성남에서 그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고, 그죠? 성남에서 성남시라는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몸통이 됐죠. 이제 대한민국의 몸통을 갖다가 전공법으로 흔드는 몸통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지사 때 성과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경기도지사는 4년밖에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저 때는 제가 그때는 이제 옆에서 대변인으로 모시면서 함께 있었는데 사법 리스크 그 재판이 공직성 없고 여기에 그때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게 재판에 걸리면서 1심 때는 2심 때는 무죄를 받았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지난 저기 그 대선 때 그 공직성 없고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 제가 대변을 했는데 2심이 나는데 2심한테 우리 그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가서 좀 취재 좀 해보라고. 저희 2심 1심 무죄였는데도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닌데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변인님 그냥 무죄예요. 1심 무죄인데 무슨 뭐 공직성 없고 허위사실 유포가 2심에서 뒤집어집니까?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소식을 받았죠. 무죄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어서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 결과 300만 원 당선 무효 유죄 난리가 났습니다. 법률가들, 전관 법조인들, 그 다음에 취재 기자들 전부 다 2심도 무죄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당선 무효를 받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뭐 그 이야기까지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도 사법의 칼날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 진보의 저 싹수는 이재명 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동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재판을 갖다가 하면서 대법원에서 결국은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정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기가 막히는 게 그 이제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거든요.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서 1년에 한두 번은 그 언론사를 한번 돌아야 됩니다. 우리 좀 제주도 그렇잖아요. 뭐 제주의 소리 그 다음에 저기 그 제주신문사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서 거기서 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5분 가는 거리에 제가 이제 뭐 대변이니까 같이 이제 동생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시는데 경기도정 저기 그 업무 자료를 줄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면서도 그 짜투리 시간까지 그 경기도 도정을 챙기면서 진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그 정도로 공적인 철두철미하게 공적인 여기에 체화된 분이죠. 제가 이제 그거를 경험했는데 그때 그런 재판을 받으면서도 경기도에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경기도 수도권,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도 그때 못했던 불법 계곡. 그때 뭐 백숙 막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말뚝 박아놓고 여기다가 여기서 백숙 먹으면 자릿세 10만 원, 20만 원. 이거를 다 정비했죠. 그건 좀 빈탄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정말 대단했던 게 지금도 대통령 되시자마자 균형 발전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전국 투어하시면서 타운홀 미팅 하시죠. 이미 경기도에서 수원에만 20개의 산하기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 1,400만 그 광역도에 그거를 갖다가 임기 4년 동안에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분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누구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계획하시는 균형 발전, 대한민국 골고루 잘 살기, 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지금 저렇게 균형 발전을 하시는 것도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가득하실 거예요. 그거를 경기도에서 재판받으면서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죠? 재난기본소득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경기도에서는요 재난기본소득 1,400만 경기도민한테 전부 다 지급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공격받았습니다. 조중동한테. 야 무슨 돈을 갖다가 도민들한테 다 줘. 그때 그거 한 번에 준 거 아닙니다. 한 번 주고 계속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3차까지 갔습니다. 2차도 지급하고 3차도 경기도에서 1차, 2차 지급하니까 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80% 지급을 했었죠. 80%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는 20% 채웠어요. 우리 3차까지도 오늘 100% 지급한다. 저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정책적인 함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기본사회, AI 성장을 통해 가지고 국부펀드, 대한민국의 성장을 만들어서 그 성장의 과실을 갖다가 골고루 우리가 함께 하는 사회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러한 흐름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재난기본소득 정말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저거 하고 나서 이게 이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동네에서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골목상권 여기서만 저희 동네에 조그만 슈퍼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대부분 다 막 슈퍼들이 망해가지고 편의점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조그만 슈퍼에 그 마을에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재난기본소득 이걸로 이제 뭐 장보기 좀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통장님이 한 분 이제 계셨어요. 통장님 제가 그 분당에서 이제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잘 알죠. 그 통장님이 저한테 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희영, 어쩜 이런 좋은 생각을 했어? 재난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 통장님 이렇게 칭찬해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희영,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저기 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가서 그 장보게 해가지고 오던 사람들이 재난기 지원금 10만 원 뭐 큰 거 아니죠 진짜. 근데 그거를 내 동네에서 쓰는 거예요. 두부도 사고 주스도 사고 동네에서 이러면서 우리 마을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들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정책적인 효과다. 어떻게 마을을 발견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저기 지역에다가 돈을 해가지고 뭘 뜯어고치고 새롭게 길을 내고 해도 마을을 만들어낸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경기도에서 뭐 그 외에도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했던 일이 많은데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공동체. 그게 우리 여기 뭐 그래도 우리 민주당 소속의 당원 동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민주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주인, 국민, 주권, 국민 주권. 결국은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정책 속에 녹여서 실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의 쓸모가 오늘날 대통령으로 넘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일부러 저거를 표시했어요. 경기도지사 맨 처음에 하실 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지지율이 그때 17년도인데 몇 퍼센트 나온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 경기도지사 첫 번째 지지율. 응? 네이버 들어갔는데 정답. 그 보시면은요, 네이버나 재미나게 들어가시면은 29.6%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지율이 낮았어요. 왜 그러냐? 그때 이미 이재명 빨갱이야, 그냥 다 싫은 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언론에서 막 뭐 형수 욕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이거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당선이 됐는데도 언론하고 인터뷰하는데 계속 그거를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약속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언론 보통 인터뷰할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풀단을 구성해가지고 요거까지만 물어봅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또 물어보니까 짜증나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나 인터뷰 안 해.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 봐라, 저 싸가지. 그러면서 그때 지지율이 30%를 뚫지를 못하고 29.6%로 경기도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4년 만에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니까 성남시장 때 96%, 성남시장 재선 때 94%, 경기지사 때 96%. 이거는 아마 적을 겁니다. 매니페스토 이 정책 이행도고 지지율도 80%를 넘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배 이상의 지지율을 갖다가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이렇게 성남시 경기도 시절의 성과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살아온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면 앞으로가 예측되고 현재 뭐 하는 게 보이고 이게 다 같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대통령이 정말 백마탄 본 초인처럼 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 자르느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온 이 발자취, 그 다음에 쌓아왔던 성과들, 이런 게 국정운영의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성남, 경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경기 지역 앞에 수조 CCTV, 뭐 계곡 굴법, 어린이집 친환경, 이거 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다 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때는 저기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저 욕 먹었어요. 저는 작년에 6월 1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곁에서 지켜주셔서 대통령이 되시고 정말 뭐 외교 너무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저 트럼프한테는 금관 주면서 그다음에 시진핑하고도 또 근거리 외교하면서 정말 실용 외교. 최근에는 이란에서 그 사건 터졌는데도 그 아랍에미리트부터 우리가 원유 확보하고 그런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그런 바탕에서 국민이 체감되는 성과주의를 이루고 있고, 코스피 6000 이거는요, 제가 사람들은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경제 정책이 여기에 성공했다, 저는 여기에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공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반발이 심했습니까? 상법 개정안. 결국은 상법 개정안이 효과를 봐서 주식시장에 이제 거래 질서가 새로 잡히겠구나, 이러면서 시작이 된 게 발동이 걸린 겁니다. 3차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면 코스피 6000이 아니라 8000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보석 나와서 얘기 들었던 게 아니 유튜브에서 맨날 저기 뭐 UFC 그다음에 드라마 노래 트로트 이런 것만 봤는데 국무회의를 보면서 저기 힐링이 되네 위로받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익숙한 환경이라서 별로 저는 감흥이 없는데 저는 댓글 보고 힐링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저기 칭찬해 주시네. 너무나 고마웠는데 이게 그 열린 행정이죠. 개방 행정. 이게 정말 의미가 큰 게 제가 이제 그때 또 뭐 경기도 때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자 보십시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장관하고 기관장들한테 현안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죠. 그러면 장관이 차관, 그 다음에 실장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야 이거 빨리빨리 이거 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실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 과장들 불러놓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어떻게 돼요? 사무관? 그죠? 밑에까지. 저그 말단 우리 저기 어머님들 저기 자녀분들 공무원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공직사가 바뀌는 거예요. 공직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술 먹고 문 닫고 아침 출근할 때 출근도 가기 싫어. 야 그냥 저기 경찰 동원해가지고 그냥 빈차 돌려. 나 이따 나갈게. 극과 극이에요. 윤석열 같은 차원다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플렉스라고 하는 열린행정, 개방행정의 합의도 우리가 들어가고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고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지키는 동지로서 더 힘차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감히 우리 유성권 의원님이나 우리 문대림 의원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잡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대통령의 쓸모로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지난주 대전을 마지막으로 보름 동안에 이제 전국 6개 수련 콘서트를 했습니다. 콘서트를. 저 제주도 정말 오고 싶었는데 워낙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3월 2일 전에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2일 이후는 콘서트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끝나자마자 제가 우리 김병찬 대표님하고 나 대표님 동지들하고 연락해가지고 오늘 와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재명 정부는 정말 우리가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책을 대통령의 쓸모라고 지었는데 대통령의 쓸모는 결국은 성남시장의 쓸모가 성남 시민들과 그 행복에 비례했고 경기 도지사의 쓸모가 경기 도민의 행복과 행복에 비례했듯이 대통령의 쓸모도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과 비례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공직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옆에서 도우시는 분들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동지들 역시 우리들의 쓸모는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뭐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그죠? 국민이 주인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민 통합. 나를 지지한 국민들은 51%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삶을 위해서 대통령의 쓸모를 내가 발휘할 거야 하면서 자신 있게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제가 1시간가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시련, 성남, 그 다음에 또 뭐 경기도, 또 국민주권, 국민통합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느끼시고 겪었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렇게 정말 8년 전, 4년 전
작년에 함께 못했습니다만은 늘 마음의 빚을 갖고 대통령을 지켜주셨던 여러분들 앞에서 속에 있는 마음 이야기 그냥 두서없이 나누다 보니까 참 뭐랄까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출판기 전에 북콘서트를 하면서 그 아까 인트로 화면에다가 이제 이거를 그 책 앞에다가 써달라고 할 때 제가 꿈나무 꿈이라는 걸 쓰는데 아까 그 얘기는 그대로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험난한 시간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실력 있는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꿈은 이뤘지 않습니까? 그 꿈은.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만드는 꿈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8년 전, 4년 전 여러분들과 함께 꾸었던 꿈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꿈은 무엇일까? 저는 그 다음 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들, 우리 제주 도민 여러분들, 우리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 멋지게 바꿔가고 사람이 주인인 세상으로 만들어갈 여러분들과 함께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같이 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구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너무 중구난방이라가지고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멋졌어요. 그 질문이 없어서요. 그 제가 사전에 기획자로부터 질문이 없으면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라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용구 원장님 재판에서 새롭게 부상한 쟁점이 있잖아요.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제 사건에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1심 법정 구속되고 변호사가 이제 제가 보석 나갔을 때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변호사가 마약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구글 타임라인을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글 타임라인을 뭔지 모르니까 그거 잘 모르는데 하면서 그랬더니 구글 제 아이디하고 비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줬더니 제가 구글 위치 서비스죠. 그러니까 구글 타임라인이 구글의 위치 서비스입니다. 그걸 제가 10몇 년을 키우고 다녔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근데 검찰이 공소장에서도 5월 3일날 제가 1억을 받았대요. 근데 5월 3일날 저는 모든 자료를 저기에서 제가 복귀해 보니까 거기 간 적이 없거든요. 구글 타임라인을 딱 열어보니까 제 구글 타임라인이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빨간 점이 다다다다 찍힙니다. 위치 서비스, 뭐 GPS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역적인 거예요. 원시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구글 본사에 원시 데이터로 그때그때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변호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일단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잡혀 들어갈 때 집사람이 아내가 2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 법원에다가. 그랬더니 검찰이 난리가 났죠. 공소가 다 깨진 거예요. 저한테 뭐 3번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전부 그게 거짓말이 다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난리가 나서 의견서를 갖다가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그냥 온갖 투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그러면 구글에다가 물어보자. 구글에다가 그냥 하면 또 판사가 재판장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거를 빼서 타협한 게 법정 감정인을 갖다가 감정을 해보자. 2군데 했지만 또 그래서 감정을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 손댔다면 변호인들이 그 처벌받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구글 타임라인을 갖고 그동안 검찰들은
증거로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대표적인 게 최순실 특검. 거기서 무슨 뭐 한방병원 원장이 청와대 들어갔던 거는 구글 타임라인으로 이걸 갖다가 그 유죄로 만들어 합니다. 그다음에 버닝썬 게이트. 뭐 경찰관 그 버닝썬 게이트에서 뇌물수사하고 이런 거를 구글 타임라인으로 그거를 입증합니다. 근데 제 사건은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증명력이 낮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의견서를 내는데 판사가 또 그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 제 알리바이죠.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를 갖다가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는 2심에서 또 법정 구속을 당했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작년 4월 1일 날 대통령 파기환송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 구글 타임라인에 할아버지가 나와도 저는 참 어려운 그 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그다음에 재판부 여기서 첫 단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야 되는 첫 단추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타임라인 얘기하면 지금도 제가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막 심지어 법률신문 이런 데서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 들리는 바람은 그게 가장 큰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계속 그거 갖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사건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구글 타임라인으로 증거를 썼으면 제 사건에서 구글 타임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 다음에 감정을 했으면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정한 걸 받아들여야지 왜 거기에 의견 붙이는 걸 갖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법정에서. 아니 저기 뭐 판사가 구글의 기술 CEO냐? 그냥 감정이냐 감정이었으면 그거 믿어야지. 근데 그렇게 이성적인 이게 통용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뭐 한도 끝도 없고 아무튼 구글 타임라인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어떻게 앞으로 나오나? 예, 알겠습니다. 김용구 원장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참석해주신 분들도 앞에 연단으로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저기 나가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을 해주십시오. 걸리긴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자, 이재명 정부 하면 성공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 이재명 정부! 성공! 이재명 정부! 성공! 다음번에는 제가 제주혁신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주혁신! 성공! 제주혁신! 성공! 제주혁신! 성공!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